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방 시작할까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예. 망치부인은 별풍선을 받으면 어떤 리액션을 하나요? 라고 늘 궁금해 하시죠? 네. 가장 화끈한 리액션, 예. 10,000개 쏘신 분들께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블랙 걸어드립니다. 예. 또 10,000개 이하로 쏘신 분들께는 절대 못 본 척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예. 망치부인 별풍선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예, 별풍선에 정신을 잃고, 예, 방송의 질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만 갖고 있는 독특한 리액션 제도입니다. 자, 어서오세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1개부터 벙어리, 예, 그리고 이제 1000개부터 강퇴, 그리고 이제 10,000개부터 블랙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작년 9월 달에 제가 하도 소송을 많이 당하고, 이게 시비 거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이게 나한테 망치부인 방송에 마음에 안 들어갖고, 별의별 놈들이 다 시비를 걸면, 그게 또 소송비가 들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막 조언을 구하고 그러느라고. 그 상담비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는 그 벙어리하고 강퇴 규정은 없애고 블랙 규정만 남겨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달려오면서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1343개의 추천, 시청자분들이 약 1100명 정도 되시는데, 아침부터 모은 추천이, 이제 시청자 숫자보다 살짝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 바로 추천하실 때예요. 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노랑, 오늘은 빨강, 내일은 파란 옷인가? 어머. 내가 이미 화요일날 파란 옷 입고 방송한 것 같은데? 화요일날 파란 옷, 어저께 노란 옷, 오늘 빨간 옷, 예. 자, 근데 내가 녹색 옷은 없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 가입해주신 님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목 감기가 걸렸나? 목이 좀 아픈 것 같아. 다음에 칫솔 살 거면 어제 그 칫솔로 살 거임? 그래요. 저도 그 칫솔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그 컵에다 놓고 쓰기에는, 그러니까 혼자 쓰기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칫솔을 꽂기에는 부피가 커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어서오세요. 자, 어저께 우리 그 볼펜 세우는 여자의 팬들이, 팬 중에 한 놈이 우리 동생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칫솔을 세우는 바람에, 아주 경쾌한,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보니까 그래요. 소름이 끼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웃기면서도 소름이 끼치고, 막 이런, 울어야 될지 화를 내야 그러니까, 겁내야 될지 화내야 될지 막 애매한, 웃어야 될지 화내야 될지, 예, 겁내야 될지, 막 경계가 혼란스러운, 네, 어떤 건빵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거는 그래서, 화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헷갈리게 하려고 칫솔을 놓고 간 것 같다. 제 추측엔, 아까도 이제 제가 동생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너무 티나는 이건 작전이었거든요? 행동이었거든요? 아마도 그 안에 여러 차례 너한테 사인을 보냈을 거다. 가령 뭐 불을 켜거나 끄거나, 뭐 선풍기나 뭐 이런 것들을 켜거나 끄면서 너한테 어떤 사인을 보냈을 거다. 근데 네가 자꾸 못 알아먹으니까 와서 저렇게 티나게 칫솔을 세운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이런 거야. 그래? 그동안에 뭐 그렇게 켜있으면 또 켜놓고 갔구나. 딱 껐지. 이제 그동안에 우리 동생은 자기 워낙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뭐 불을 누가 일부러 켜놓고 가거나 뭐 이래봤자 또 켜고 갔네. 그러고 딱 끄고 그동안에 아마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을 거다. 선풍기를 켜놓고 나간다든가 불을 켜놓고 나간다든가 이러면서 사인을 보냈을 거다. 근데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칫솔을 세우고 갔을 걸로 나는 추측을 한다 했더니, 그런가? 자기는 그동안 이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제 다 꺼버렸대요. 예.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거는 네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을 네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칫솔을 세웠는데 그만 볼펜 세우는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이번 작전도 코믹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우리 그 국정원의 코믹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국정원에 이제 그동안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코믹 간첩 사건 참 많았잖아. 2008년인가? 예. 그 미녀 여간첩 군 수뇌부와 내연의 관계 맺고 국가기밀 빼돌려 난리가 났었어. 막 마타하리 댓글에 마타하리를 도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댓글 1위는 뭐였냐면 사진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사진을 깠어. 딱 까놓고 또 마타하리 댓글 열심히 요원들 달고 있는데 그 댓글 1위는 뭐였냐면 미녀라며 이게 댓글 1위였어. 그러자 이제 다음에는 마치 해킹한 것처럼 그 결혼식 사진을 그 그걸 뭐라지 그 당시에 왜 그 개인 미니홈피가 유행을 했어요. 미니홈피에 있는 결혼식 사진을 뽑아다가 딱 공개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그 막 마타하리 막 그러고 있는데 또 1위는 뭐였냐면 뽀삽 해서 그래? 이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제목이 싸이월드였어. 그치? 싸이월드였는데 그 제목이 하여튼 그 다음날부터 신문 기사 제목이 미녀 여간첩이 아니라 그냥 여간첩 원정화로 바뀌었던 사건. 그 다음에는 그 교수 간첩 사건이죠. 교수 간첩 사건이 터졌어. 와, 막 우리 방송에도 왔고 교수 간첩 사건 아니냐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금서 그 교수가 그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공산당 입당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야. 인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부터 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르쳤냐? 어디서? 경찰대 교수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 그럼 간첩이 경찰을 키운 거야? 그래갖고 교수 간첩 사건은 다음날부터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첩 사건이 황장엽 목을 따러 왔시다. 이러면서 두 명의 간첩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문 기사를 보면 막 그 몇 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그리고 남한 실정에 대해서도 빠삭한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그 난파된 간첩 둘이서 그 국정원 대질신문에서 불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야. 그 댓글이 그 혹독한 훈련까진 재밌었는데 대질신문에서 불었다는 말에 빵 터졌다 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그 사건은 보도가 안 됐어. 그 다음에 황장엽이 죽었어. 황장엽이 죽고 황장엽을 국립묘지에 묻겠다 그랬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이제 묻었는지 어쩐지 넘어가서 시간이. 근데 간첩이 또 잡힌 거야. 근데 이번에 또 황장엽의 목을 따러 온 거야. 부간참 시하러 왔냐. 죽어서 이미 묻혔는데 목을 어떻게 딸 거야. 이래가지고 너는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래? 나만 뉴스도 안 봐? 우리가 막 놀렸단 말이야. 그게 네 번째 간첩 사건이었고 다섯 번째 사건이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었어. 유우성.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12년에 터뜨렸는데 그 증거가 삭제된 아이폰 사진. 근데 백데이터에 연변? 이렇게 딱 찍혀있고. 두 번째 증거가 동생의 증언이었는데 동생이 법정에 나와서 울먹울먹 하면서 국정원이 협박해갖고 거짓말했다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1심에서 무죄 받고. 그 다음 그러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국가정보원 직원을 심양으로 보내가지고 증거를 찾아와라 그랬는데 못 찾으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중국 공안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들이댔다가 그거 국정원하고 검찰이 제시한 문건이 두 장인가 세 장인가 가짜다 이렇게 중국에서 또 인증해줘가지고 그 개망신 떨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것만 있었나?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국정원이 왜 그 남의 집에 숨어 들어가냐? 그거 기억 안 나? 인도네시아 호텔방 절도 사건. 인도네시아 외교관들 방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노트북 2개를 훔쳐갖고 나오다가 하나는 걸리고 하나 훔쳐가지고 문짝 뒤에서 걸려가지고 그래 그 절도 사건.
그거 말고도 웃긴 사건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뭐 2013년에는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댓글 단 게 다 털려가지고, 아유, 저질, 상저질. 아니, 동네 양아치도 그런 댓글을 안 달겠다, 야. 망신, 개망신, 진짜. 나는 뭐, 우리 동생 집에 와서 칫솔을 세우고 간 애가, 나는 국정원일 거란 생각은 안 해. 국정원을 꿈꾸는 댓글원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할 뿐이지. 댓글을 칫솔을 세우면서 그랬겠지. 언젠가 나도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똑바로 세우느라고 애쓰면서. 아유, 그 순간 문득 국회에서 볼펜 세우던 그 여자가 문득 떠올랐어. 가장 최근에 골 때린 사건은 그거였지. 국정원 해킹 사건. 아니, 국정원에서 이제 해킹을 했다고 외국에서 증거가 나왔어. 그래, 이제, 그 야당이, 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만 봤는데,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한 거야. 임 과장이. 근데 이제 자살을 하면서, 문서를 새벽에 막 삭제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절대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삭제된 자료를 다 복구해봤더니 민간 사찰한 게 아니래.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우리는. 아니, 민간 사찰하지도 않았는데,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막 지우고 자살한 이유가 뭐냐. 그때만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자기네들은 뭐 그 빨간 마티즈 근처에 얼씬도 못했다랬는데, 그 소방차 블랙박스에 떡하니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게 걸려가지고, 아유, 또 개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국정원 직원 사실은 삭제 권한이 없대. 단독 범행이라면서 삭제 권한이 없으면 누군가 허락을 했으니까 삭제를 했을 텐데 누가 삭제했는지 궁금하니까 알려달라 그래도 끝까지 입은 다물고 있고 그거 좀 제대로 조사하라고 안철수한테 그거 위원장 맡겨놨더니 맨 문재인이나 목 잡고 떠들고 앉아있고 아유 그냥 잘 들어간다. 하여튼 그래서 이 국정원의 코믹 사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예, 매우 궁금한 시점입니다. 예,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막 국정원 안기부 중정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막 요즘은 막 댓글 달고 댓글도 막 저질 댓글 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국정원 알기를 진짜 홍어조수로 하는 것 같아. 그죠? 요즘에 개콘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국정원 때문인 것 같아, 국정원. 예. 자,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예, 오늘 인트로는 괜히, 예, 어제 칫솔 사건 때문에, 칫솔과 함께, 되돌아본, 정원이의 화려한 과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어서오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예, 벌써 15분이나 지났어요. 아니야, 근데 인트로를 안 하면 기운이 딸려. 중간에 막 이렇게 사람이 다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망치부인 방송의 인트로는 어떻게 보면 막 시사 원하시는 분들은 막 지겹다고 그러시는데, 이게요, 제가 이제 저는 그동안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을 계속 보고 뉴스만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뉴스가 너무 참혹해. 뉴스 내용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메마르게 돼. 너무나 잔혹한 뉴스들을 계속 보다 보면 웬만한 이야기에는 화도 안 나. 화도 안 나고 이렇게 어떤 사건을 봐도 충격을 안 먹는 거야. 예.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메말라가고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나와야 반응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인트로는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이 시사 프로다 보니까 이 시사를 다루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점 메말라가더라. 그래서 이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도 그러니까 분노해야 될 뉴스에 분노하지 않고 슬퍼야 될 상황에서 슬프지 못하고 그런 감동해야 될 때 감동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인트로 시간을 꼭 갖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인트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시사를 보기 전에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저의 매일매일의
그 신앙 간증이고,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또 그 경건의 시간이자 신앙 간증의 시간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그 어저께 그 칫솔 사건을 발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제였대나? 우리 동생은 꿈을 꿔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 자매가 약간 좀 어떤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셋이서, 저희는 넘어질 거야. 그런 느낌을 동시에 받고, 걔는 반드시 넘어져. 앞으로 벌어질 일이 미리 이렇게 그 사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은 사기꾼이다. 저놈은 뭔 문제가 있다. 그걸 막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세 자매가 약간씩 달라. 약간씩 다른데, 우리 동생은 꿈을 꿔요. 꿈으로 미리 느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칫솔을 발견하기 전에 얘가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런 이렇게 그 군복 같은, 그러니까 그 왜 보안 요원들이 입는 검정색 군복을 입고, 경비원 복을 입고, 우리 동생의 미용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건강하고 환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야. 그 꿈을 꾸고서는 아침에 그 칫솔을 발견한 거예요. 무당인가요? 사실 그게요, 무당이 될 뻔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무당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의 기운은 불의 기운이고, 콩팥의 기운은 물의 기운인데, 원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불의 기운이 밑으로 가라앉고, 물의 기운이 위로 솟구쳐서, 그게 섞여서 평균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자매들은 그러지가 않는 거지. 심장의 기운은 위로 가고, 신장의 기운은 아래로 가서, 늘 하체가 저려. 다리가 계속 저리고, 그러니까 부어. 잘 붓고. 그리고 항상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대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센서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왜 무속인들 찾아가시는 분들 있어요.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미래를 점치잖아. 근데 무속인들은 미래를 점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속인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나 같은 사람들이야. 나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앞에 딱 들어온 사람을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의 과거와 현재가 느껴지니까 이런 문제로 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순간에 어머! 막 이러면서 무슨 님 말면서 떠받들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미래를 못 맞춰요. 뭐냐면 이 사람의, 왜 관상이란 말이 있잖아, 또? 관상?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의 과거가 보이는 거야. 그의 과거와 그의 상황과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미래는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미래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명이란 얘기를 하면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건 잘못된 개념이야. 이 미래는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불행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다.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어떤 것도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미래는 오늘 우리가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무당이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무속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예,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돈 내고 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떤 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이제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야. 이제 내가 미국 가서 강연하니까 미국에 계신 목사님은 나더러 선지자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공부 많이 하신 스님께서는 저한테 보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해외에서 일하시는, 이게 신앙심 깊은 신부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신실한 자매님이라고 부르시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망치 부인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일베가 보면 일베로 보이고, 예, 이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무당으로 보이고, 예, 믿음 깊은 기독교인들이 보면,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좌우지간.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우리 동생한테 어떤 건강하고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딱 먼저 사인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에게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신 것 같아. 마음을 담대하게 준비하게끔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칫솔을 보고 재빨리 사진을 찍으면서 대처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제가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그동안 제가 겪은 일도 막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도 하고, 사실은 여러 번 제가 위기를 겪었어요. 여러 번 위기를 겪었는데, 번번이 이제 나는 살아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야. 우리 인간들이 되게 힘들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몇 년 뒤에 난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10년 뒤 30대가 됐는데 직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10년 뒤에 그 정년 퇴직한 다음에 빈털터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까봐 고민하느라고 막 그 지금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안정적이길 바란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걸 바라고, 내일은 지금보다 좀 더 평안하길 바라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해. 몇 년 뒤에 우리를, 몇 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몇 년 뒤에 내가 가난하면 어떡하지? 몇 년 뒤에 내가 빈털터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 현재를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리고 막 안전한 곳을 찾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그런, 제가 이 칫솔 얘기를 해드렸더니, 소름 끼친다 그러고 막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러면서 막 CCTV를 달아라. 근데요, 제가, 그 CCTV를 달아놨었어요. 우리 집 현관을 향하는 CCTV를 달아놨는데, 어땠느냐면, 내가 매번 컴퓨터 앞에 가는, 딴 데서 이렇게 보면, 막 악플을 달고 막 그런 애가 있어. 근데 내가 딱 컴퓨터 앞에 오면 사라지는 거야. 한마디도 쓰지 않았는데. 내가 얘를 강퇴시키려고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하면 강퇴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갔나? 그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CCTV를 해킹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뭘 하는지를 다 봤던 거지. 그러다가 내가 그 CCTV를 없앴더니, 이 CCTV, 인터넷 해킹,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보려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모바일 폰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달았더니, 지들이 그걸로 우리 집을 감시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아예 이 CCTV를 안 써.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야. 카메라 전부 다 가려도 버리고.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하면 안전할까? 우리 집을 어떤 장치를 하면 안전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장치를 하든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치들을 저들은 또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래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납골당 항아리 속이라고 생각해. 이미 죽어서 가루가 돼서 더 이상 이 가루가 항아리 속에 있든 없든 상관없는 단계. 그게 가장 안전한 단계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안전한 곳은 난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다. 이게 내일은 평안해지길 바라는 거. 그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지금 막 불안해하면서 다음은 좀 더 편안해지길 바라잖아.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내일이 어떨지 알아. 수천억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죽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내일 어떨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오늘은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식사 전에 기도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갖고 내가 식후 기도를 또 했다니까. 너무나 맛있는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먹고 나서 진짜 내가 감사한 마음에 기도를 또 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먹은 뒤에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린 거야. 근데 우리 동생이 그런 나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본 45년 동안의 본 표정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하나님께 다 감사 기도하는 내 모습이 지난 45년 동안에 본 나의 언니의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다. 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내일의 안전과 내일의 평안과 내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오늘을 막 괴롭게 산다면 내일도 나는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 드라마. 아니, 저기 혹시 여러분 무슨 두 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두 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가 1편을 봤는데, 오나의 귀신님 다음에 1편을 봤는데 너무 유치한 거야. 그리고 안 봤어. 그리고 안 보고 지나갔는데, TV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TV에서 이렇게 재방송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언뜻 봤는데, 대학생들의 고통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는 그게 이제 막 무슨 사랑 얘기인 줄 알았어. 뒤늦게 대학 간 아줌마의 사랑 얘기인 줄 알고 안 볼라 그랬는데, 이 얘기가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 교수한테 성추행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잖아. 요즘에 왜 우리 지지난달에 교수 성추행 사건이 엄청 많이 뉴스에 나왔잖아.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교수들이 갑자기 미쳤나 했다니까? 나는 이 교수들이 갑자기 미치고 이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선고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군부 독재가 부활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드라마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겠지만 지금 대학의 아이들이 소위 교수가 성희롱을 해도 그 교수를 똑바로 비판을 못 하는 거야. 만약에 비판을 했다가 그 교수가 안 잘리면 얘는 무슨 추천서나 이런 걸 못 받기 때문에 교수가 신경질 열받으면 추천서나 뭐나 이런 거 안 써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 학점을 불리하게 주고 학생들한테 보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여자 후배들을 보호하는 나름대로 행동강령을 가지고 그 미친 교수들을 보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머 세상에. 정말 몰랐어.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오지 못하는 거야. 피해자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 성희롱 사건 봤지만 그때도 피해자를 무슨 꽃뱀으로 만들었잖아. 이 언론과 부자들이. 권력자와 언론이 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런 일을 다 당하고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와, 내가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2편부터 봤어. 다시 2편부터 보면서 이런 씨발놈들을 만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야, 그래서 진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 너 대학 가지 말라고. 저런 미친 교수들이 있는 대학에 가지 말라고 막 그랬어. 그때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교수가 나한테 접근만 하면 교수님 우리 집에는 미친 오빠가 있어요. 천하장사인데 미쳤어요. 거기다 우리 엄마는 저를 쳐다만 보면 눈가를 뽑아버리려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도 살짝 맛이 갔어요. 라고 얘기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야. 너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어? 확실히 그럴 수 있대. 그래서 내가 너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 너한테 쳐다만 막 그런 음식만 품어도 내가 그놈의 심장을 도려내 버리겠다고. 막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예. 아주 진짜 정말 심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이제 스펙 쌓기, 이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지난번에 기가 막힌 사건 있었잖아. 새누리당 무슨 자문위원,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인가 뭔가 그런 인간이 학생을 조교를 고문했잖아요. 조교를 고문하면서 괴롭혔는데 막 비닐을 씌우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막 똥을 먹게 하고 그런 짓거리 한 거 아니야. 예. 그때 우리가 어이가 없었잖아.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애들이 무조건 취업해야 된다는 생각,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수들이 미친 짓거리라도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런 교수들은 대부분 권력자죠. 사실 무슨 시간 강사들이 그러겠어? 요즘 솔직히 얘기하면 대학에서 시간 강사들이 훨씬 더 시간 강사들 중에 능력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권력자 교수들은 보면 대부분 재단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런 놈들이 애들한테 성추행하고 오만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야. 권력을 등에 업고. 정말 내가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대학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들어.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해서 그 수모를 겪고 취업 다 되냐고. 그 수모를 겪고 그런 놈들한테 성희롱 당하면서 졸업해서 취업 되냐고. 안 되잖아.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사람이 5%가 안 돼요. 대졸자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게 5%가 안 된다고. 우리가 뭐하러 그런 대학을 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당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면서,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오더만, 6년 동안 입시를 위해 달렸고 그리고 4년 동안 취업을 위해 달리는 애들의 고통을 당신이 아느냐. 이 우리 사회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어린 시절에 시험 보기 전에 그 긴장감.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이 제일 괴롭잖아. 특히 선생님이 교실문을 딱 열고 들어와갖고 시험지를 나눠줄 때, 그 시험지와 그 답안지가 나눠지던 그 순간의 그 고통, 얼마나 이렇게 그 긴장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시험 때문에 막 그렇게 괴롭지는 않은 세대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너무너무나 잔혹한 무한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것보다 10배, 20배를 공부하는 거야. 10배, 20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10년씩 보내는 거야. 그러니 솔직히 10년 아니지. 초등학교 4학년의 기본이야. 더 빠른 애들은 더 일찍 시작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실제로는 13년이야. 13년 동안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로지 1등을 위해서 그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1등을 못한 아이들이 갖는 상실감. 응? 1등이 아니면 인정을 못 받잖아. 1등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10몇 년을 오로지 1등하기 위해서 달려온 아이들이 1등을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 그게 자아를 파괴하고, 자아가 소속된 작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게 결국 큰 공동체를 파괴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이 교실에다가 부탁가스를 폭발시키는 거 아니겠어. 이 우리 사회가 점점점 미쳐가고 있어. 이걸 바로잡아야 돼. 정말 바로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을 가면 낭만이 있었어. 선배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른 역사가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게 대학이었어요. 교수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았어. 그래서 대학을 갈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 유럽을 가보니까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던 작은 공장, 그러니까 작은 수공업을 이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이유가 이해가 돼. 그냥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냥 자식이 물려받아서, 뭐 농사 짓다가 농사 짓고, 고기 잡다가 고기 잡고, 선진국인데 그러더라니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요, 우리 부모 세대가 바뀌어야 돼. 떡집 사장님이 내 자식은 열심히 공부시켜서 판검사 시켜야 되겠다. 그게 잘못됐다고. 떡집 사장님은 정말로 내가 떡 만드는데 최고의 명인이 돼서 내 자식이 나로부터 이 떡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무슨 텔레비전에서 쑥 지나가는데 어떤 초밥 장인이 나오더라고. 무슨 뭐 일본에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서 초밥 장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내가 하는 일이 별 나쁜 일이니까, 도둑은, 야, 너는 우리 방송을 들을 자격이 없어. 그 하찮게 여기면서 내 자식은 판검사 되길 바라는 거. 옛날에 그 왜 학교 2013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민기 엄마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여자가 나와. 큰아들을 그렇게 계속 판검사가 되라고 막 쪼다가 큰아들이 미쳐갖고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둘째 아들을 막 쪼는 거야. 둘째 아들을 또 쪼다가 애가 자살기도를 하잖아.
그 엄마의 요구는 딱 하나야. 판검사가 되라고. 이 미친 나라인 거죠. 미친 나라의 미친 엄마를 보여주는 거야, 상징적으로. 근데 결국은 우리들이요,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버지들이 니들은 판검사 되라. 떡집 아저씨가 내 자식은 판검사 돼야 된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내 자식은 판검사 돼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농사 지어서 내 자식은 나보고 판검사 돼야 된다.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사는 나라, 고기만 잡아도 먹고 사는 나라, 수공업만 해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같이 미친 듯이 그런 아무것도 배울 거 없는 대학에다가 수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가서 애들 성희롱 당하게 하고 똥 먹게 하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저한테 어떤 시청자분 한 분이 자기 자식은 대학 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파티시에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 날마다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을 가지고 오는 거야. 빵, 뭐 과자 이런 거.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그 집 부모가 그 아이가 그렇게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걸 적극 지지해 주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내 자식은 뭐 반드시 대학 가야 된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대학 낭만 있다고 가르치지 마. 진짜 치읍비읍, 요즘 대학은 낭만이 없어. 미친 것 같아. 고대 의대 가서 성희롱 당하잖아. 성희롱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피해자를 꽃뱀 만들잖아. 뭐하러 스카이 의대를 가냐고. 안 그래요? 또 뭐 의대 나오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아? 의대 나온 다음에도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에 먼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가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종합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의사들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망하는 의사가, 그거 알죠? 신용불량자 상당수가 의사인 거. 내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이게 한 10년, 15년 전부터 유행한 방법인데, 브로커들이 소위 이제 의사들 몇 명을 모아갖고, 의사 한 사람당 4억 원까지인가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 5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돈 4억씩 대출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20억을 대출받게 해갖고 큰 병원을 지어. 그 다음에 큰 병원을 짓고 그 20억 대출금이 얼마나 되겠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병원을 운영한 돈을 전부 다 이 대출금으로 갚는 거야. 그래갖고 의사들은 실제로 월급쟁이 의사인 거야. 근데 월급도 얼마 못 받아. 근데 그런 병원들은 실제로 그 규모에 비해서 그만큼 손님이 오지도 않는 거야. 환자가 오질 않아. 그러면 결국 적자가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의사들 몽땅 저기가 되는 거야. 신용불량자.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떤 글에서 봤어. 파산 신청하는 사람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의사인 거 아냐고. 그래서 그렇게 파산한 의사들이 지금 중국으로 많이 간대. 중국으로 가서 이 성형외과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참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돈 많이 벌던 거, 그거 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의사가 돈 많이 벌던 게 70년대, 80년대 얘기고, 지금은 의사들이 너무 많은데, 의사는 많은데 실제로 병원이 그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다 독식하는 거야. 대형 종합병원, 현대아산,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에서 환자들을 독식을 해.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병원에 그 의사들한테 막 2, 3분도 진료 못 받잖아. 다 앞에서 진료 받아봤자 2, 3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의사들한테 줄 서서 모든 환자들이 거길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까지 그 뒤에 나타난 그 많은 의사들은 해마다 적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더러 의사 되라고 강조하지 말라고. 또 이 변호사가 돈 잘 버는 거 그거 옛날 얘기예요. 변호사들도 그 소위 뭐 판사 출신, 지검장 출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돈 제대로 버는 사람 없어. 판사나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아니면 돈 잘 번다는 거 거짓말이야.
돈 잘 벌 땐 딱 하나야. 나쁜 놈은 안 나쁘다고 변론할 때. 재벌의 비서 노릇하면서 나쁜 놈을 나쁘지 않다라고 쉴드 쳐주면서 버는 돈이야. 그 자식이 변호사로 평생 마감을 할 때 그거 행복하겠냐고. 그거 안 행복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판검사 되라, 변호사 되라, 의사 되라, 그런 거 진짜 강요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또 대학 가라.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사회의 대학이 전혀 배울 게 없어. 우리 때는 대학에 가서 이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를 공부하고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공부했어요. 지금은 대학이 대부분 뉴라이트 교수들이 장악을 했어. 왜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는요. 대학교들이 거의 개인 재단들이었어. 지금은 대학이 전부 다 대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그거 알죠? 소위 명문대는 다 대기업에서 장악을 했어.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등록금을 악착같이 받아갖고 재단에 쌓아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재벌이 교수들도 누구로 교수도 뉴라이트만 뽑아. 뉴라이트 교수들한테 보직을 주고 걔네들한테 강단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교수들이 그런 사회 참여하는 학생들을요 전부 다 막 탄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학점도 안 주고 졸업해봤자 사회적인 성공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사회 참여를 못하는 거. 대학생들 뭐하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금 대학생들은 사회 참여를 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나 똑같아. 입시 지역 고3이나 똑같은 대학 생활이야. 걔네들더러 사회 참여하라고 그럴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서 꼴통으로 고3 생활 4년 더 연장한 다음에 무직자로 나오는 거야. 요즘에 인기 있는 그 기사가 있더만 소를 24마리 잡아먹고 소를 24마리 팔아서 백수가 됐다고. 소 24마리 팔고 대학을 졸업해서 백수가 됐다. 그게 우리 사회야. 소 24마리 팔아가지고요 백수가 된 거야. 사실 그렇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95%의 대학생이 정규직에 못 들어가. 95% 대학생이 대졸자 95%가 정규직이 안 돼. 그래서 이공대 나온 애들은 공장에 가. 옛날에는 공장 노동자는요 고졸이 갔어요. 공고 졸업하고 가는 게 공장이었어. 중학교나 공고 졸업하고 가는 게 공장이었는데 그 문과보다 2배 등록금 내고 이공대 나와갖고 공장을 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사회적 낭비, 그 어마어마한 돈 어떡할 거야. 예? 차라리 우리가 그래서 이 무의미한 대학, 미국에는 도리어 지금 대학 바람이 도로 불었어. 미국에는 도로 대학 바람이 불어서 무슨 매장 매니저, 점포의 가게 매니저들을 대졸자로 채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왜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 중에 톰 행크스랑 줄리아 로버츠인가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마트 매니저였는데 승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리는 거야. 이유가 뭐냐?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으로 돌아가서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수를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다시 학벌 바람이 부나 봐. 아니 매장 매니저 하는데 대졸 졸업장이 왜 필요하냐고. 사람을 잘 다루고 매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대졸 졸업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미친 거야 미친 거. 그러니까 누가 농담 삼아 배달원 모집 4년제 졸 토익 910점 이상 해외 연수 경력 6개월 이상 이러면서 쭉 해가지고 배달원 모집 공고를 장난삼아 붙였다는 게 그게 한 7, 8년 전 유머였어. 근데 지금 보면 그래. 지금 보면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계속 공무원 준비하다가 공무원 안 되니까 아버지랑 피자 가게에서 배달해. 그러면서 나는 뭔가 다른 일 할 거라고 그래.
나는 그런 생각 하지 말란 얘기야. 배달도요. 그 배달하는 사람이 대졸 배달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면 안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우리 아버지의 피자 가게를 정말 발전시켜야 되겠다. 우리 동네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맛있는 피자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부자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연대해서 멋진 피자집을 만드는 거야. 나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봐. 쓸데없이 대학교에다 갖다 주는 게 1억 2천 된다? 1억 2천을 퍼다 주고 백수가 되느니 1억 2천으로 얘가 도리어 나는 그 돈의 절반만 들여서 이탈리아에 가서 맛있는 피자집을 가서 먹어보고 피자 만드는 거를 가서 식당 가서 일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아빠랑 같이 피자집을 하는 거 그게 난 더 훨씬 낫다고 봐. 그게 훨씬 더 낫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고쳐. 아버지 너무 부끄러워요. 남들은 막 저기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데 아빠는 이런 일 하세요. 요즘에 자전거도 비싸. 비싼 자전거 많아. 자전거 수리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래서 외국 자전거 그거 수리하는 최고의 명인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게 낫다고 봐. 요즘은 진짜 이 시계에 약이 떨어졌는데 약 바꿀 데가 없어. 시계 점포가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그 부모들이 내가 하는 일은 부끄럽고 나의 인생은 망한 거고 그러니까 내 자식은 대학을 졸업해서 그 판검사가 돼야지 그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 농사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닭을 키운다면 양계장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양식장을 한다면 양식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식한테 가르치라고. 우리는 모두 장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나중에 우리 딸이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하겠다. 전 적극 찬성이에요. 난 우리 딸한테 그래. 너 나중에 이 아프리카 방송해라. 엄마는 이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너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너도 네가 사회를 통해서 사회에다 하고 싶은 얘기를 아프리카에서 해라. 나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 딸은요, 엄마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우리 엄마의 직업은 아프리카 방송인 이렇게 딱 쓰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도리어 나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주부예요 라고 난 대답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딸은 엄마의 직업란에 아프리카 방송인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딱 써서 내더라고. 그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저는 이 일을 굉장히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특히 그게 부모의 자세가 또 중요해. 부부의 자세가. 우리 남편이 나의 일을 너무 존중해 주는 거야. 제가 이 방송하는 거를요,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내 딸 앞에서 힘들지, 당신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태하면 안 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식 듣는데 엄마를 막 주물러 주면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이 볼 때는 아빠는 시의원이야. 그것도 시의원도 일반 시의원들보다 더 유명한 시의원이야. 그런 시의원이, 그리고 막 밖에 나가면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아버지가 집에 오면 엄마를 너무 존중해 주는 거야. 엄마의 하는 일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돕는 거야. 그런 걸 보니까 얘는 엄마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얘는 정말 대통령보다 엄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 나온 거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국회의원이 되세요, 대통령이 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나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내가 아프리카 방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뉴스를 쉽게 해설해 주겠어. 내가 아니면 날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시청자들 모아놓고 누가 이렇게 반복적인 수다를 떨어주겠어. 그래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못 해봤던 사람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역사를 이해하고 이제 뉴스를 분석할 줄 알고 언론이 거짓말하는 걸 찾아볼 수 있고 헌법의 권리를 찾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나는 정말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송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 국회의원 300명보다 대통령보다 뭐 고위공직자 억대 연봉의 공직자들보다
이 아프리카 방송이 나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해요. 내가 볼 때 망치 부인의 일은요, 우리 그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예. 여러분들은 의사와 환경미화원이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의사가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환경미화원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의사는 병 난 사람만 고쳐. 의사가 사라져도 사회가 마비되진 않아. 의사가 파업해도 사회가 마비되진 않아.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파업하잖아. 환경미화원이 전체 사라져봐. 온 나라가 쓰레기장이 되고 모두가 다 죽어. 막 그 오물이 퍼져나가고 오염이 되는 바람에 병원균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망치부인이라는 아프리카의 아줌마 방송인과 그 다음에 대통령, 난 둘 중에 내가 볼 땐 내가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보다 내가 우리 국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의사들 100명보다 100명의 환경미화원이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난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는 매우 쓸데없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은 대박 내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 그죠? 내일은 대박 내야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비참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내일은 대박 날 거야. 내일은 크게 한탕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택배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가게 점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돼. 나는 의사와 이 환경미화원이 같은 월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서양처럼 의사보다 더 받는 건 어렵더라도 의사와 환경미화원이 같은 월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분야 짱 먹겠다. 내가 이 구역의 짱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대박 나길 바라면서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오늘 이 분야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나는 최고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하고 내가 가진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뻑하면 공무원 되라.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자식이 10년째 공무원 공부하다가 미쳐가는 거야.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요. 약간 그 정신을 놓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나이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됐는데 멍하니 잘 씻지도 않고 정신이 반은 나갔어. 반은 나가고 뭘 중얼중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그죠? 이게 10년 동안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공부만 한 거야. 20년 동안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부 말고 다른 거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애들이. 우리가 왜 이런 미친 나라를 만들었어.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면 오늘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오늘 내 생각. 저는요,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당한 일이 많잖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내가 감옥 갔다 온 일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잖아. 저는 사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에요. 누명 쓰고 잡혀갔다 3개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언론인이 진실을 말했다라고 그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는 피해자야. 하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감옥 갔다 오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감옥 갔다 오지 않았으면 내가 저 거대 수천억 자본을 가진 거대 언론한테 어떻게 맞짱 뜨자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서 내 경험이 너무 감사해.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겪은 일이, 내가 이렇게 하나씩, 극복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의 이 경험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해. 어머, 내가 그때 감옥 안 갔으면 어쩔 뻔 봤어. 저 채널A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벌도 안 받아. 나는 사실을 유포했다고 징역 갔다 왔는데, 저 새끼들은 날마다 거짓말 하면서 처벌 안 받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짱 떠서 싸울 때, 누가 감히 나한테 언론 탄압하지 말란 말 하겠어. 그러면 못하잖아. 채널A TV조선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당당히 맞서 싸워갈 때, 감옥 갔다 온 경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나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뭐라 그러나, 내일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감사히 여기고, 내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 내 과거에 대해서 감사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나의 과거는 전부 다 쓸모없고 허접한 시간 낭비였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청소년 때 많이 놀아봤어. 많이 노느라고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 영업직원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어. 또는 무슨 가게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어. 내 인생은 너무 하찮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공부만 할 때 나는 학교를 떠날 수 있는, 학교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남들이 막 야자할 때 학교 담 넘어 놀러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다 들어와갖고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지만, 여러분은 그때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라고 할 때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본인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본인의 과거의 경험들을요, 실패의 경험이라고 기록하면 당신의 인생은 실패의 경험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나 당신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야.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경험을 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유럽에 가봐. 유럽에 가보면 그 노숙자들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공원에서 자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운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기는 현자라고 생각해.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가진 게 없고 되게 우리가 볼 때 사는 게 초라해 보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현자라고 생각해. 세상에 많은 경험을 배워서 갖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유럽은 노숙자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24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 식구들 먹여 살리면서 왜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왜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그거 몰라? 키아누 리브스가 노숙 생활하는 거? 키아누 리브스가 노숙자가 됐었다며. 돈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 노숙자들 중에 잘 만나보잖아. 옛날에 한따까리 하는 사람 많어. 사업 크게 하다가 IMF 때 부도나고, 그래서 쫓기다가 노숙자 된 사람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어, 노숙자 중에. 여러분이 우습게 알아서 그렇죠.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온 박사들도 있어. 노숙자가 착각? 착각 아니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경험을 모든 인간을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노숙자 중에 천재들도 되게 많아, 진짜. 대부분이 모든 걸 잊고 싶어서 술로 하루를 채워서, 술로 자기의 정신을 자꾸 죽이고 살아서 문제지. 이 노숙자들이 정신 차리잖아요. 노숙자들이 술을 딱 끊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되는 거야. 이 노숙자들이 술에 쩔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나의 꿈과 내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술로 자기의 꿈을 잊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길거리에 술 먹고 뒹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는요, 누구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일어서서 내 내일을 바꿀 수 있어. 내일은 오늘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오늘 일단 자고 내일 일어나서 봐. 그게 아니고 어제까지의 나를 달리 바라보고 오늘 내가 다른 마음을 먹고 오늘 내가 술 먹고 쩔어있는 노숙자라면 가서 목욕을 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에요. 목욕하고 그 구호품 나눠주는 데 가서 새 옷을 얻어. 그리고 목욕을 하라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 내일은 내 인생이 노숙자가 아니야. 옛날에 나는 과거에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오늘 노숙자야. 일단 오늘 술 처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세상에 다른 해가 뜨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더 이상 내가 쉴 만큼 쉬었구나.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헌옷이라도 깨끗한 옷을 빌려서 내 낡은 옷을 버리고 깨끗이 나를 씻고 내일 다른 나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박근혜를 미워하고 뭐 이명박을 미워하고 권력자를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박근혜가 미우세요? 저는 박근혜가 불쌍해요. 저는 이명박이 불쌍하고 박근혜가 불쌍해요. 그리고 박근혜를 따라다니면서 대구에서 박근혜가 안 불러줬다고 전전긍긍하는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세상에 똑같이 태어난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인권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그걸 보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가지면 안 돼. 우리가 어떤 나는 정말 박근혜가 밉지 않아요. 진짜 불쌍해. 박근혜도 박지만도 박근영도 진짜 불쌍하고 이명박과 그 일당들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지금 500조 원을 쌓아놓고 감옥에 있는 재벌들도 불쌍하고 그 욕심에 짓이겨진 욕심의 노예가 돼서 오늘도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요. 우리가 우리한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무슨 밀양인가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 여자가 용서를 하러 갔는데 그 상대방이 너무나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시험에 빠지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나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안 봤어. 너무 가슴 아플까봐 안 봤는데 용서는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용서라는 건 상대방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가 무슨 뜻이냐? 용서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과거에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분노, 괴로움, 그로 인한 고통, 거기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야. 그가 나에게 잘못했던 순간을 계속 기억하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순간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언제나 그 고통 속에 있어. 고통받던 그 순간, 그가 나를 찌르던 순간, 그가 나를 어떻게 나쁜 짓 했던 그 순간에 계속 매여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면서 미워하고 나의 고통 속에 나를 담가두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뭐냐? 그래, 네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너라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걸 견디지 못한 너는 너 스스로 네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렵겠니? 저는요,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한테 나쁜 짓 한 인간 중에 잘된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 생각을 해. 내가 할 수 있는 보복은 한계가 있어. 내가 뭐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을 하고 해봤자 내가 줄 수 있는 벌은 고작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벌밖에 못 줘. 근데 나한테 저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이고, 저거 앞으로 하나님한테 모질게 당할 텐데, 인생에서 참 고통을 당할 텐데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잊어져. 나한테 못된 짓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기 하나님이 몹시 심하게 갚아주실 텐데
저거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싶으면 더 이상 그의 그 나쁜 짓에는 그가 나한테 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아, 이게 정신 승리로 보여? 야, 역시 일배식 깨달음이야. 그래. 일종의 정신 승리죠. 예. 그래서 일배가 정신 승리 말해서 크크크크 그래. 우리 일배도 알아들은 거야. 핵심은 알아들은 거야, 저거. 그죠? 핵심은 알아들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보복 심리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운동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채널A나 TV조선, 채널A나 TV조선을 생각하면서 걔네들이 밉다. 걔네들이 미워서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싸움은 못 이겨요. 내가 이번에 이 언론감시단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감시단이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이제 깨달은 바인데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어. 야당으로서 최초로 한 당이 그만큼 차지한 거야.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그 친일파 처단이었어. 나는 그때가 참 기억이 나요. 2004년에 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자마자 친일파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한나라당 사람들이 다 친일파 후손이라 그러면서 그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막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들에 대해서 전 재산을 못 써야 된다든가 그런 글들이 난무한 거야. 물론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겠죠. 근데 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너무 무서웠어. 나는 친일파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가난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친일 전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일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뭔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왠지 서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욕심을 부리면서 그의 것을 뺏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인 거야. 그게 사회적 공익활동으로 보이질 않고 왠지 복수하는 걸로 보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말에 공감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게 되더라고. 예. 한 발 물러서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게 됐어. 그래서 점점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2004년에 탄핵 반대 운동은 다 같이 했는데 그 뒤에 막 친일파 재산 환수 막 이런 싸움을 하면서 막 그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고. 그 느낌이 뭔가 생각했더니 거기서 내가 오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화가 나서 분노로 그 친일파의 재산을 뺏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이야기 전파가 안 돼.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건 그 사람의 욕심으로 보여. 저 새끼 재산을 뺏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공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또 하나의 폭력으로 보이는 거야. 친일파 새끼나 친일파한테 돈을 뺏어야 된다는 놈이나 똑같은 놈으로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내 마음에 분노를 씻어낼 필요가 있다. 내가 어저께 분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분노하고는 다른 건데 과거에 복수하려고 하는 것보다 공의로움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공공의 정의를 세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날카롭고 무섭고 거칠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뭔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세요? 채널A TV조선이 감히 나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뻥을까? 내 이놈 새끼들 다리를 작심 분질러뜨려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채널A TV조선이 당신들 어떤 신문이냐, 어떤 언론이냐, 우리나라 최고의 발행 부수를 갖고 최고의 시청률을 갖고 있는 종편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들이 날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느냐.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 당신들을 믿고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되겠느냐.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더 이상 그 죄 없는 노인들을 속이지 마라. 오늘부터 똑바른 방송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떤 사람, 그 보는 노인분들이 어떤 말에 더 공감하겠냐는 거야. 이 채널A TV조선 이 산놈 새끼들 맨날 특정 저기 뭐야 박근혜 편 만들고 박정희 우상화시키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나와 채널A TV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청률과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인데 이 언론사가 날이면 날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지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제발 당신네들이 우리 국민들의 명예를 더 이상 더 더럽히지 말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스스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과거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자하지 말고 데스크를 떠나고 스스로 사표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나와 보는 노인분들이 누구의 말에 더 공감하겠냐고. 이렇게 박근혜 박정희를 우상화시켰다라고 비판하는 나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공감을 얻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어제 망치 부인님이 아니죠? 그죠? 예. 어제 나는 저들이 두려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분노라는 방패로 막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딱 극복하고 나니까 저들이 주려고 했던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니까 내 안에 너무나 불타오르는 분노를 보면서 아, 분노가 나를 태우겠구나.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열정이 분노에서 비롯된 열정이면 나를 태워. 복수심과 미움에서 비롯된 열정이면 그 열기가 나를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내가 옳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확신을 가진 열정이면 그 열정이 이걸 극복한 열정이면 나의 에너지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이게 일반 우리 일베나 그런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우리 댓글로는 이해를 못하는 내용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된 열은 나를 태우지만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뒤에 그 일을 위해서 열을 내면 그건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비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박근혜한테 연자 붙이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정원 직원으로 보인다고. 국정원 직원이나 국정원에 협조하는 민간인 조력자 새끼들이나 연자 붙이는 거야. 우리가 박근혜한테 연자 붙이면 노무현한테 막말했던 새끼들하고 뭐가 틀려. 그렇잖아요. 노무현한테 막말하는 댓글은 놈들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러니 우리는 박근혜의 그 무능력을 비판할 때는 준엄하게 비판해야 돼. 그런데 그 무능력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와? 어떤 느낌인지?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 우리는 박근혜의 무능을 비판할 때 미워하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면서 비판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지금 대통령이다. 당신은 지금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으로서 이걸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다. 끊임없이 옳은 일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박근혜 팬들도 바뀌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박근혜를 좋아하지만 박근혜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근혜 이 무능한 여자야.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정신이야 똑바로 차려. 이렇게 욕을 하면 박근혜 지지자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똘똘 뭉쳐서 무조건 편드는 거야. 무조건 편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당신은 대통령이다. 우리 국민 51%가 찍어준 대통령이다. 당신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의 얼굴이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말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중국말 잘한다고 거짓말했다가 온 세계에 쪽팔리게 저기 시진핑 앞에서 중국말 못 알아들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 우리 얼굴이 뭐가 되냐. 다음엔 그렇게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국민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건 의전의 문제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겠어? 중간에 누가 쉽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가면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시진핑 앞에 가서 실수를 안 한 거야. 근데 박근혜 주변은요. 박근혜한테 말도 못 건대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감히 임금님한테 반론 못 하는 거죠. 조선의 임금은 날마다 반론을 받았어. 모든 임금도 조선의 모든 임금은 경연에 참가했고 신하들과 논쟁을 했어. 반론과 맞서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겨야 됐던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데 그렇게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자기가 무슨 능력, 아니 자기가 친이야? 전지전능해? 당연히 주변에 도움을 받고 사소한 것도 질문을 받아야지. 아니 그 조언을 받아야지. 그러라고 그 많은 사람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근데 그걸 왜 안 써? 걱정해 주는 거야. 이건. 그죠? 느낌이 다르지? 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거짓말하는 박근혜야 라고 욕하는 것과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예. 우리가 왜 이런 자세를 나는 솔직히 뭐 누구를 비난하지 마라. 교회에서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나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 왜? 과거의 선지자들이 잘못한 권력과 얼마나 맞서 싸웠는데,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대차게 싸웠는데 왜 그 권력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서 내가 막 그게 이제까지 내가 그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유일하게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 그런데 내가 오늘 그 깨달음을 얻은 거야. 거기서 비난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장사치들이 그 성전을 더럽힐 때 그걸 엎으시면서 미워하지 않으셨구나. 미워하지 않으셨구나. 무엇이 옳은지 아시는데 그 옳은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화를 내신 거지 그게 미워한 게 아니구나. 이제 뭔 말인지 깨달은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돼. 비난이라는 게 뭔데? 욕하는 거잖아. 너는 뭐 안 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수준밖에 안 되지. 이건 비난이야.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의 상태가 된 겁니다. 요건 비판이에요. 비판과 비난이 뭔지 알겠어요? 네 수준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네 애비한테 배운 게 그 수준이라서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너는 어차피 해봤자 안 된 년이야. 물러나! 이건 비난이고 당신은 51%의 국민의 지지를 얻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당신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정확한 요구가 뭔지를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 정치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과거의 조선왕들도 하지 않았던 그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민주공화국 대통령답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국민들과 더 열심히 만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우리가 이번 추석에 박근혜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번에 그 언론의 무수한 거짓말과 맞서서
그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논리적인 비판이 안 되니까 당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은 말이 그 당년이란 말이야. 닭이 무슨 죄야? 닭이 무슨 죄야? 그 닭은 삶아먹고 구워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얼마나 이 가장 양질의 단백질이 닭고기야. 닭이 무슨 죄라고 당년 그렇게 욕을 해. 나는 진짜 당년이라고 욕하는 게 제일 싫어. 그리고 이 박근혜를 닭에다 비유한 사람들이 나는 솔직히 제일 싫어요. 그거는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박근혜를 비판해야 돼. 우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하고 임기 마칠 때까지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근혜의 인격을 우리가 옛날에 걔네 아버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했던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박근혜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박근혜한테 당년이라고 욕하는 거는 박근혜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돼요. 그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인권을 보호해주는 이유예요. 왜 복지를 해야 돼? 능력이 없어서 돈 못 번 사람들한테 왜 먹여줘야 돼? 이유가 뭐야? 재수없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한테 왜 장애인 복지를 해줘야 돼? 이유가 뭐야?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품위 있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인권의식에서 나온 거야. 인권이라는 게 뭐냐? 나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는 거, 그게 인권이에요. 그게 인권의식이야. 피부색이 다르든 국적이 다르든 나이가 다르든 성별이 다르든 생긴 게 나하고 다르든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인권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일은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면 벌써 탄핵당해 감옥 갈 만한 일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벌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만 있다라면 우리는 이 화에 우리가 불타버릴 거야. 응?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의 인격을, 그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난은 그건 우리 편의 영토를 좁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박근혜의 인권을 박근혜의 인권을 짓밟잖아. 그러면 그건 우리의 편을 그만큼 위축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우리 국민 80%는 착하다고 봐. 우리 국민 80%는 정말 이 약자들이 고통받고, 그런 거 싫어한다고 봐요. 막 싸우는 거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해. 우리 국민 80%는 착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웬만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논리가 그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에게 공감받으려면,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공정한 비판은 하되 인권을 침해하지 말자. 또 우리 마음에 복수와 분노, 복수심과 분노, 특히 복수심을 없애야 돼. 우리 마음의 이 복수심이, 우리 마음의 복수심은 상대방에게 보여요. 국민에게 보여. 그러니까 국민이 되게 무식해 보이고 쟤네들이 맨날 거짓말하면 꼴딱 속아 넘어가는 걸로 보이죠.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다 알아요. 박근혜한테 막 박수치는 대구 시민들, 박근혜를 정말 좋아할까요? 그냥 박수 쳐준 거야. 대구 시민들은 먹고 살만할까요?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먹고 살만해요? 아니야. 종로에 왔을 때, 박근혜가 왔을 때 상인들이 박수 쳐줬대. 그 왜 박수 쳐줬는지 알아? 면전에다 대고 욕할 수 없어서 박수 쳐준 거야. 그게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고.
면전에서 욕할 수 없으니까 박수 쳐주고 그 예의를 차려준 거야. 그렇지만 등 돌려서 욕하는 거야. 지금 대구 시민들도요,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야. 박근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노인분들, 고집 피우는 노인 어르신들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면서 혹시 내 자식이 박근혜한테 반기를 들고 싸우다가 잡혀갈까봐 박근혜가 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때 무조건 박근혜 욕부터 하고 들어가잖아. 그럼 어르신들은 방패를 칠 수밖에 없어. 박근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러면서 막 시끄러!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진짜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나 이거 진짜 이 KT 분노를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내가 호로록 불타버릴 수가 있어요. 예.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할 때 박근혜가 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어르신들이 일단 쉴드부터 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박근혜가 이번에 막 김정은이랑 한판 붙을 뻔했는데 그 한판 붙지 않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박근혜 지지자들과 이야기할 때 박근혜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 게 잘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뭐라 그러나 영업사원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법,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법을 맨날 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니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 절대 쓰지 마라.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돼. 그러면 설득하려는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라고 해줘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러고 얘는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얘한테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잖아. 그럼 얘는 방향을 바로 틀어.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라고요 얘기하면 더 이렇게 가. 근데 네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따라와. 이게 대화의 기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네 맞습니다 하는 거야. 그건 되게 이건 그냥 잡기술이 아니야. 잔기술이 아니야. 이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바탕을 가진 작전이에요. 뭐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지지자들 다 죽여버리실 건가요? 우리한테 못된 짓 하고 그동안에 우리한테 막 고소고발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건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피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왜 박근혜를 지지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많은 진보 세력들은 자기가 옳아. 사실 나쁜 생각 안 하고 도덕적이고 깨끗이 자기를 유지해 왔어. 내 생각은 옳아. 그런데 박근혜 지지자들은 분명히 잘못됐어. 그러니까 저 잘못된 인간들은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저것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내가 옳다는 얘기만 계속해. 그래서 표를 10%도 못 얻는 거야. 그래서 10%밖에 못 얻는 거야. 진보 세력이 10%도 못 얻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만 옳고 쟤는 틀렸다란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지경이 넓혀지질 않는 거예요. 선명하게 자기의 선명한 주장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야. 진보 세력이 집권하고 싶으면 진보 세력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원래 진보 세력이 왜 나온지 알아요? 원래 진보 세력이 왜 나왔냐면, 원래는 그래. 원래는 이 보수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모든 사회적인 부를 다 차지하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려고 해.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뺏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지지가 필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진보 세력은 권력을 뺏어야 되는 게 목적이야. 권력을 뺏는 게 목적인데, 권력을 뺏으려면 뭐가 필요해?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진보 정책,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나눠 갖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후 과정이 그렇다고. 진보 세력은 우리는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보라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진보 권력 세력이, 정치 세력이 아니야. 모든 정치 세력은 권력을 획득하려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권력을 획득하려면 뭐가 필요해? 국민 다수의 지지가 필요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 다수에게 유리한, 이로운 정책을 내놓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우린 진보야. 진보의 깃발 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진보는 영원히 진보가 아니야. 깃발일 뿐이지. 그래서 이 진보 세력은 뭘 얻어야 되냐?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돼.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돼. 대중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대중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방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왜 날 안 따르지? 내 말을 왜 안 따르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그럼 망치 부는 진보 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진보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야. 우리 방에 들어오는 많은 엉뚱한 애들이 나더러 진보라고 그래. 그건 니네가 나를 정말 잘못 아는 거야. 나는 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야. 왜 보수냐? 나는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래. 지금까진 그랬어.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폭력적인 방법이 난무하지 않고 대화로서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길 바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지. 이 체제를 지키고 싶으니까. 다만 기득권 세력은 아니야. 나 권력은 남편이 시의원이니까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도 있겠다. 거기다 뭐 30평대 서울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고 강남에 13평보다 못한 아파트지만, 그렇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진보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진보 세력이 없으면 사회는 썩기 마련이거든. 부패하거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고 보수 세력에게 그걸 요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만일까? 망치 부인이랑 마음이 똑같다라는 사람 손. 나도 그렇다. 나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면서 진보 세력이 끊임없이 그 날카롭고 도덕적으로 이 보수 세력을 비판해주기를 바란다. 이거 봐.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들 다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야. 우리 국민 다수의 마음이 이렇고요. 실제로 뭐 짱돌 들자. 이거 얘 엊그저께 와가지고 박근혜 만세했던 애야. 박근혜 만세했던 애가 짱돌 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쟨 진보가 아니야. 짱돌과 죽창이 진보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쟨 진보가 아니라고. 박근혜 만세 해놓고선 짱돌과 죽창이야. 뻥까지 말어. 진짜 보수는 나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 40%야. 국민 중 40%.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30%, 야권 세력을 지지하는 게 30%, 나 같은 사람이 40%. 그런데 이 그런데 이 40% 중에서 여전히 20%는 뭐예요? 참여를 안 해.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누구 편도 들지 않겠어.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의 20%는 정말 더 올바른 쪽을 선택하려고 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제 지치느냐 하면 뭐 할 때? 야권이 야권끼리 싸울 때. 내가 볼 때요. 지금 이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뭐 당대표 물러나라 어째라 이런 걸 보잖아. 이거 이유가 하나라고 봐.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새정치연합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야.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막 그 새정치연합 안에서 몇몇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문재인을 흔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슨 뭐 재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가는 어쩌냐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도대체 새정연 누굴 위해 싸우고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짓을 문재인을 흔드는 이유가 뭐냐? 새정연 지지층을 깨는 게 목적이야. 새정연 지지층을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 새로운 야당으로 새를 좀 모아보려는. 그래서 이놈도 흔들고 저놈도 흔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뭐 새누리당과 새정연 사이에 하나 만들겠다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정연하고 그 민노당 사이에서 하나 만들겠다는 세력이 있어. 둘 다 새정연 흔드는 거야. 진보적인 그니까 왜 민노당하고 새정연 중간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새정연 지지층을 흔들면서 누굴 위한 싸움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 또 이 새누리하고 새정연 사이에 있는 애들도 새정연을 흔들어야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야권 지지층은 아우 이 새끼들아 다 꼴보기 싫어. 다 뒤져. 이래버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1%가 권력을 가진 1%가 99%를 지배해. 그러면 99%를 지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분열밖에 없다 그랬잖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1%가 99%를 통제할 수 있거든. 남자 대 여자를 싸움 붙이고, 영남 대 호남을 싸움 붙이고, 노인 대 젊은 세대를 싸움 붙이고, 보수와 진보를 싸움 붙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1%는 영원히 자기 몫을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구도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서서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솔직히 야권 지지자들은 죄가 없냐? 이제까지 어땠냐 하면 누구 편을 들었어. 문재인 편, 안철수 편, 이해찬 편, 김한길 편, 막 편을 나눠서 편싸움을 해준 거야.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이제까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민노당 편, 정의당 편, 그 문재인 편, 김한길 편,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다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었던 거야. 야권 지지자들이. 그러면서 누구 세가 더 크냐? 그걸 보면 그게 30% 안에서 싸움이거든. 야권 지지층 30%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한 거야. 그럼 이 40%가 볼 때는 아이고 등신 초잡고 자빠졌네 그러고 있는 거야. 여기 30%의 공고한 얘네들과 그 30% 안에서 갈라져갖고 서로 편 먹고 싸운 애들을 보면 군대와 뭘로 보여? 조폭 집단으로 보이는 거야. 조폭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군대를 이길 수 있니? 못 이긴단 말이야. 이거 내가 또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누구 편들어서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진 거야. 우리가 편들어서 싸우면서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야. 그죠? 나는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딱 집어서 욕하고 누구를 딱 집어서 편들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분열 정책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그죠?
우리가 누구 편들고 누구를 비판을 하면 내가 솔직히 얘기했고 뭐 주승용하고 정청래하고 싸울 때 내가 주승용 편을 들어줬어. 내가 주승용이란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내가 주승용이란 정치인을 인정해서가 아니야. 그때 왜 편 들어줬냐? 주승용이 계속 욕먹게 해서 그 주승용을 팔아서 호남을 분리시키려는 놈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승용 욕을 그만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모르고 망치 부인이 어쩌다는 동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봐도 주승용 잘못한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청래하고 주승용 누구 편을 들면 결국 이건 갈라지는 거다. 누구 편 들어서 뭐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이게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도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아줌마들끼리 패싸움할 때가 있어. 냉기가 흐를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섣불리 누구 편을 들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누구랑 싸운다 할 때는 일단 몸살려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 편 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사람 근데 저 사람 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편 들면 일단 판이 커져. 싸움판이 커지는 거야. 아유 좋게 언니 왜 그래? 같이 밥 먹어. 막 이러면 이렇게 가야지. 거기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권의 싸움은 무마를 시키고 여권의 권력은 투쟁을 붙여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가고 있어. 언제나. 쟤네들이 딱 판을 깔아줘. 기사 몇 개 딱 내주면 그 기사 밑에 문재인 편은 문재인 편, 안철수 편은 안철수 편 갈라져서 막 댓글 달면서 싸움박질하면서 내가 저 새끼가 되면 찍어주나 봐라. 그게 걔네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랑이 가출한 적이 있대. 5형제 중에 넷째야 우리 신랑이. 근데 셋째 형이 좀 고집이 세.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맨날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을 피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신랑이 가출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셋째 형이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셋째 형 편을 들어준 거야. 걔가 너무나 속이 상해갖고 고구마 세 뿌리하고 유엔 성냥 한 갑을 들고 가출을 한 거야. 그래서 가출해갖고 산에 이제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인가 있었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엄마가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돌아온 거야. 아직까지도 그 가족은 가출했다는 그 기록을 몰라. 공식적으로는 가출한 적이 없는데 가출했다 돌아온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었대요. 예. 그런데 어머님이 볼 때 셋째 아들이 잘못한 걸 몰랐냐? 아는 거야. 셋째 아들이 잘못한 걸 알지만 그래도 편들어주는 거예요. 형제간에 질서를 잡으려면 이놈이 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야 이 위계 질서가 유지가 되고 이 5형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서로서로 질서를 지킬 거라는 경상도식 지도 방식으로 분명히 잘못했지만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한 넷째는 탈출을 했던 거고.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야권을 바라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새정치연합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히는 건 뭐냐 하면, 아니 100% 국민경선제는 기사에서 왜 사라졌어? 100% 국민경선제는 어디로 가고 문재인이 사퇴하냐 마냐 이걸로 갔어? 왜 문재인 재신임 논쟁으로 갔냐고. 문재인은 그 100% 국민경선, 국민공천 이걸 받아들여 달라는 게 주제였어요. 그런데 언론은 교묘하게 앞대가리를 딱 자르고 문재인 재신임만 언론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분명히 어저께 문재인이 얘기한 걸 들었을 때 문재인의 주장은 100% 국민경선을 받아들여 달라 중앙위원회에 호소한 거야. 맞죠? 내가 이해한 거 그거 맞죠? 100% 국민경선제를 통과시켜달라. 그렇게 중앙위원회를 설득한 거야. 그런데 언론은 교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문재인 재신임을 논점으로 만들고 문재인의 결기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 와 문재인 멋있어 이러면서 따라간 거야. 그거 언론의 농간에 노란한 거예요. 언론의 농간에 노란한 거라고. 문재인이 얘기한 핵심은 뭐야? 100% 국민경선이야. 100% 국민경선이 국민공천이
그게 지금 이 야당이 국민의 야당이 될 수 있는, 국민의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얘기한 건데, 이 언론과 이 약간 좀 들떨어진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멋있다. 누가 문재인 흔드는가? 문재인 흔들기로 방점이 갔어. 100% 국민,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100% 국민 공천에 반대하는 놈들이 누구냐? 이걸 갈라내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는 문재인 지지하는 척 하면서 문재인을 지켜라. 문재인. 논점을 또 벗어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쟤네들은 심리 전담반이 있다니까? 심리학을 전공한 애들이 모여서 어떻게 분열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틈을 노려서 물타기를 할까? 그것만 연구한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줄기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방에서 속보를 방송하지 말라 그래? 속보를 갖고 오는 건 결국 주제를 잃게 하는 거다. 망치부인은 몇 년 전부터 우리 방송에서 속보 갖고 오면 강퇴시켰어. 그런데 그게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어. 끊임없이 미디어는 속보를 던진다. 내용 없고 자극적인 속보를 던져서 그 독자로 하여금 줄기 있는 철학적인 바탕을 가진 사고를 못하게 하는 전술이다. 그거를 그 뉴스의 시대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논점을 흐리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리게 하려고 계속 속보를 던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어제도 분위기가 문재인의 사퇴로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제 방송에서 문재인이 사퇴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내 본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문재인이 당대표를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 100% 국민 공천제를 해내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실 100% 국민 공천제가 되잖아. 문재인이 당대표 안 해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문재인이 당대표 안 해도 100% 국민 공천제가 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야권 지지층을 묶어내서 여기서 야권의 대표를 단일화하고 그 사람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표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 사퇴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100% 국민 공천제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논점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재인의 당대표 이것만 본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망치 부인이 왜 문재인이 사퇴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 국민 경선제가 중요하다. 이거에 누가 반대하느냐 여기에 논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솔직히 그 문재인이 당대표가 안 돼도 100% 국민 경선제가 된다면 그게 야권 세력이 모여서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해야 소위 누가 반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재인 사퇴 이쪽으로 관심을 쏟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놈이 100% 국민 경선에 반대하냐 이걸 논점으로 만들잖아. 그럼 반대를 못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재인 사퇴가 방점이 되면 친문과 비문으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100% 국민 경선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논점이 되면 반대를 못하는 거야. 얘네들 비문이 자기네들의 명분을 삼아서 100% 경선제를 반대할 수 있는 거야. 문재인을 버리고 100% 국민 경선제에 찬반으로 가야 된다. 그게 문재인을 살리는 길이야. 나 진짜 들어올 때 새누리당은 입장을 오늘 많이 안 온 것 같아. 그죠? 오늘 많이 안 온 것 같아. 다행히.